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이현재 박사님 개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저는 스타평론가 이승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윤형중의 뉴스랩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지금 준비됐는데요. 하나하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늘 방송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야말로 잘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또 EU하고 협상 네. 타결했다고 해가지고 미국과 EU가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골프 치러 스코틀랜드 가셨나 했는데 네. EU 그 협상 대표단을 만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제가 외교 전문가 앞에서 또 관세 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네요. 아무것도 네. 몰라요. 네. 네. 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이죠. 말씀하신 대로 스코틀랜드 도대체 왜 갔느냐,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곤 했었었는데요. 네. EU와 미국과의 이제 협상이 이제 타결되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네. 미국 시각으로 이제 27일,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이죠. 네. 네, 오늘 오전에 알려졌고요. 제가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EU는 미국의 협상 파트너 중에서는 가장 강경한 그렇죠. 태도를 보였던 협상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통 미국을 상대로 트럼프가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보복 관세로 맞서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주체는 거의 없잖아요. 그랬죠. 네, 유일하게 EU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보복 관세가 아마 내달 8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향해서 상호 관세라는 표현도 참 트럼프가 어찌 보면 되게 잘 이용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상호 아닌데 마치 상호인 것처럼 들리는. 오히려 자비롭게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절반을 깎아가지고 부과하겠다는 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상호 관세였죠. 그렇죠. 네. 상호 관세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재해석하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트럼프는 EU에 이제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EU에만 아니라 이제 8월 1일부터 부과하는 나라들을 쫙 나열을 했었고 EU는 8월 1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네. 방침을 내세웠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상호관세 부과 닷새를 앞둔 이제 네. 어제 시각으로 27일, 미국 시각으로 27일에 타결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소식은 양국 간의 상호관세율입니다. 뭐니 해도 상호관세율이잖아요. 그렇죠. 네, EU와 미국 간의 상호관세율을 15%로 타결했다라는 네.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15%는 이제 일본과도 같은 그렇죠. 비율이라서 네. 이게 뭐 일종의 그냥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달아 15%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게 끝나고 나서 뭔가 내용을 파악하려고 저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심지어 인공지능에 물어봐도 네. 뭔가 엇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네. 의약품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예를 들어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15%가 상한선이다. 그 안에 포함됐다고 얘기했고 아니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어라는 게 트럼프의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본도 사실 그래요. 일본 그 경제상한테 이거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였더니 아마 그럴 걸 이 정도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관세율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물이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서로 해석이 엇갈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분야가 의약품 관세인데요. 네, 네.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품목이기도 하고 품목별? 또 네.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 그 사이로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해라라고까지 하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상당히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도 해서 한국의 제약업체들도 상당히 비상에 걸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 의약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네. 이제 발언한 반면에 맞아요. 폰데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은 의약품은 당연히 이번 협상에 자동차, 반도체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가 다 포함돼서 네. 당연히 협상 내용에 포함되어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 믿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뭔가 평가를 하려면 일단 팩트가 주어져야 되는데 네. 항상 주장도 엇갈리고 이게 문제가 생각해봤더니 공동 선언문이라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그게 사실은 조항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정리한 네. 뭔가 문건이라도 있어야지 볼 텐데 그게 없으니까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네. 그의 트루스 소셜 계정이죠. 그렇죠. 예,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네. 보통 이런 협상을 타결하고 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루스 소셜에 맞아요. 내용물을 올리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올리고 본인이 그 자랑하고 싶은 내용부터 그 순서대로 다 그렇죠. 올리곤 합니다. 지난 네.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얼마를 투자받기로 했다. 또 그것에
90%의 이익은 우리가 가져. 맞아요. 그거 상당히 놀라운 내용인데 90% 이익을 도대체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의아한 부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부터 나열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내용 자체가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부 내용이? EU가 앞으로 향후 3년간 네.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7,500원 달러. 네. 그리고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또 하겠다. 예, 또 미국산 군사 장비를 또 구매하기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일본이 그 미국에 5,500억 달러를 네네.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네, EU가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투자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는 EU는 일본 한 국가보다 뭐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그렇죠. 웬만한 이 유럽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국 27개 빼고 정도, 네, 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의 규모가 상당히 네.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50% 관세, 이거 네. 품목별 관세는 네. 50%를 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네. 반도체 장비랑 또 하나의 품목이 있는데요. 그 아예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한 반도체 장비랑 또 하나의 품목은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품목들은 사실 미국이 많이 또 수입을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항공기네요. 예, 항공기. 아, 네. 항공기랑 반도체 부분은 이제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워요. 역시 통상은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반도체 비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어떤 맥락이에요? 또 그 협상하는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또 다른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일단 2주 후에 반도체 관세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주 뒤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 참 2주 좋아해요. 얘기만 하면 2주 뒤에, 2주 네. 뒤에. 네, 그때 가면은 뭐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2주는 그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전 정도부터 네.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파생 제품, 반도체와 관련된 파생 제품에 대한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조사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조사의 결과가 적용되는 법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인데요. 네. 이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관세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 조사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리고 이 조사의 결과가 확정이 되면 트럼프로서는 반도체에 어찌 보면은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게 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품목별 관세를 적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네. 이 내용들이 물론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상 아주 새로운 내용들을 바로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이슈는 생겼다는 거죠. 또 그런 이 새로운 이슈들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마침 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린 민감하죠. 그렇죠. 네. 한국이 또 지금 미국의 연간 반도체 수출 금액이 10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이제 신경 쓰이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발표 때문에 정말 사업 계획도 뭐 이렇게 변화시킨다던가 이렇게까지 네. 갈 수도 있는 중체다한 문제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이 지금의 트럼프 시대를 예견했더라면은 바이든 때 그렇게까지 많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의 공장을 네. 짓는 결정을 하는 게 맞았었나라는 생각까지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이 짓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텍사스 테일러 쪽 지역에다가 그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네.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역시 이제 공장을 짓고 있고 뭐 SKC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나 준공을 또 앞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얼마만큼의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 네.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추가 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를 또 품목별 관세를 맞기 때문에 참 딜레마.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그 IRA법 이라고 해서 뭐 네. 보조금 주겠다, 뭐 세제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호응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칩법도 그랬고 칩스법도 그렇고, 네, 인플레이션 억제법.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을 믿고 우리 투자하기로 했고, 돈 줄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장 짓기 시작하고 부지 만들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정권 바뀌니까 딴 얘기하고 또 다른 거 투자하라고 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럼프에게 얘기하기 가장 어려운 이슈가 우리가 바이든 때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금기, 바이든 절대 금기요. 꺼내면 안 돼요. 트럼프한테 절대 꺼내면 안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네.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8월 1일은 째깍째깍 이제 시계추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네. 지금의 상황도 조금 공유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좀 유명한 상황이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왔었죠. 구윤철 아, 경제부총리가 공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랬죠. 이제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음.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이 뭐 다른 일정이 생겼다. 네. 그러면서 이제 2+2 회담이 이제 연기됐죠. 결렬 네. 연기되었죠. 네. 네, 아마 그때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 장관 2+2 회담이 예정이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연기되었고 31일에 이제 2+2가 아니라 1+1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이제 회담이 열립니다. 네. 그 회동에서 아마 그때 뭔가가 타결되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 상호관세가 그렇죠. 부과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어떻게 보면 시계 제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은 이미 네. 관세를 얻어맞은 이후에 네. 이제 뭐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관세 협상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31일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날 좀 뭔가 협상의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지금 상대가 트럼프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긴 하지만 우리가 주고 받는 게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어쨌든 반도체와 무엇보다 요즘은 조선업 같아요. 네. 그래서 조선업을 고리로 협상을 좀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저는 상당 양국 간의 협상이 진행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네. 들면 방위비라든지 네. 아니면 뭐 LNG 가스에 대한 뭐 구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양국 간의 협상이 상당히 진척이 됐고 네. 어느 정도 합의가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어느 추측을 정도? 해요. 사실 어느 정도 우리도 수요가 있었던 측면도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그 정도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것 같지 않고 네. 그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에게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라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4천억 달러의 규모는 일본이 5,500달러인데 일본도 처음부터 5,500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쪽은 네. 4천억을 얘기했었죠. 네. 근데 우리가 일본의 경제 규모가 사실 절반 정도도 되지 않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5,500 일본이 5,500인데 우리가 4천억 달러 규모를 한다. 이건 우리 1년 재정을 넘어서는 수치거든요. 상당히 말도 안 무리한 되는, 수치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줄 수 있는 건 뭐냐? 네. 지금 조선업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확실한 제공권이라면 이제 공군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예전에는 확실한 재해권까지 갖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그 6.25 전쟁 때도 이 재해권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재해권 그리고 해군 전력 그리고 그 상선 이런 그 조선업 분야의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쇠퇴하는 그런 분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에서 작년에 뭐 배를 건조한 그 척수 배를 몇 대 건조했는가만 봐도 뭐 10대 미만으로 건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군이 지금 수준의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조선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언론에 의하면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은 한 3가지 정도를 한국에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기술 이전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네, 제일 중요한 기술 이전. 예.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조선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해달라 그러고 또 조선업에 대한 인재 양성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예민한 이슈들에 대한 협상들이 더 진척이 되어야 아마 30일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그 여건 중에 하나가 시한을 정해둔 협상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너무 미국이- 급해. 맞습니다. 네. 미국은 31일이라는 시한이 없어요. 네. 지나면 그렇죠, 지날수록 더 어떻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뭐 리스크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화낼지, 네.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얼마만큼 그 나중에 협상이 불리해질지 뭐 이런 건 그냥 불확실한 한 요소들인데 네. 아무튼 급하지 않습니다. 급한 건 우리잖아요. 급할수록 보통 협상에선 불리해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제 관세율에 대한 협상을 31일에 완료하되 사실 뭐 투자를 얼마 하겠다, 뭘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날 다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협상 시한은 어찌 보면은 또 우리가 좀 유연하게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임박한 시한에 문제되는 거는 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네. 좀 우리가 시한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협상의 그것들을 같이 내걸면서 협상을 진행하면 어떨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뭐 다른 방송 시간에 그 얘기했지만 8월 1일은 일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정해놓은 기한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웬만하면 맞춰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 6월 3일날 대선 치렀고 지금 2달 전 된 정부였고 일본 같은 경우 최소한 8차까지 협상을 하면서 지금 겨우겨우 이끌어냈는데 우리한테 같은 시한을 주면서 동일하게 어떤 협상을 마무리 지어라 이건 굉장히 무리한 그렇죠. 요구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좀 민감한 건 역시 농산물 관련된 거겠죠. 네. 그래서 김용법 정책실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는데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면서 농산물도 포함된다 의제에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얘기 한마디로 이제 쌀 혹은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이 부분은 선생님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소고기 협상의 결과물이 30개월령 이상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트루스 소셜에 쓸만한 사안이긴 하거든요. 우리 드디어 네, 해냈어. 네. 레드스테이 봐라 이런 거. 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소고기와 쌀은 상당히 예민한 그렇죠. 품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네. 쌀의 쿼터 정도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예민하긴 한데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쌀의 쿼터를 급격하게 늘리거나 더 수입을 전폭적으로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소고기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네. 수입한다든지 하는 수준의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거든요. 지난주에는 한겨레가 좀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대외관계 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소고기와 쌀은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라고 보도를 해서 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또 지난 주말 사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러게요. 아직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품목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그 의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월 1일 시한까지 어쨌든 우리도 급해서 매일매일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두 번째 이슈. 금융권 이자놀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게 매년 나오는 기사인 것 같긴 해요. 은행들 뭐 이자놀이 상반기만 저도 아까 찾아보니까 4대 은행 상반기만 21조 수익. 21조가 웬 말입니까 이거 이자로? 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 보통 금리가 막 변동하는 시기에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기에 금융권들이 더 수익을 냅니다. 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에 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가계대출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었거든요. 너무 가계대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장사를 해서 양을 급격하게 늘리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넣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은행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총량을 줄이는 방법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네. 금리를 높여서 총량을 줄였거든요. 예, 금리를 가장 높여서 안 좋은. 총량을 줄이다 보니까 물론 총량도 줄긴 줄었지만 뭐 은행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고 그러네요.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된 문제가 네. 있었던 거죠. 뭐 코로나 시기 이후에 금리를 우리가 뭐 내리기도 하고 그 이후에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이런 국면에 은행들이 상당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2020년, 21년에는 그래서 그 윈드폴 텍스라는 네. 그 윈드폴 텍스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횡재세 논의까지 횡재세. 있었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권에 이제 팔을 비트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금 출연을 한번 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기업 투자 확대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크 있는 투자에도 좀 나서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 써주기 바란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놨고요.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네. 건대영 부위원장, 네. 금융위 건대영 부위원장 최근에 네네. 그 승진을 하셨죠. 원래 네네. 사무처장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2번이나 받으면서 그 박수 받으신 분. 예, 네. 그 승진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그럼- 간담회를 바로 열었고요. 네. 간담회에서 이제 금융 웬만한 이제 은행권, 뭐 보험업권 대부분 금융의 협회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네네. 이제 정부의 그런 방침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자놀이보다는 네. 생산적인 분야의 투자를 좀 늘려주시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후속 조치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후속 조치는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뭐 기금 출연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을 좀 더 하는 방향들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서면 어쨌든 움직이기에는 마련이니까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 투자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지만 뭔가가 좀 살아날 텐데. 네. 그러니까 은행이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과점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변동기에 네.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규제라는 거는 사실 지켜야 될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규제로 이제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것인데 사실 그 공공성을 그동안은 좀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예, 대출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고 자영업 경기가 이렇게까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그 일각에서 윤석열에게 10만 원 소비 쿠폰 추가적으로 받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며칠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만한 재판 결과가 나와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혹시 해주시죠. 소비 쿠폰 잘 쓰고 계시죠? 저 열심히 네. 2,900원 커피 사 마시면서 잘 쓰고 네.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소비 쿠폰 받아서 잘 쓰고 있는데요. 네, 삶이 윤택해졌어요. 네. 네. 근데 윤석열에게까지도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정말 바라고 있는데요. 네, 우픈 현실입니다만. 네. 그 서울중앙지법 민사 2단독의 그 이성복 부장판사가 이제 내린 판결인데요. 굉장히 그 반가운 판결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네. 원고 승소 소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난 비상계엄 선포 시에 시민들이 겪은 불안, 불편, 자존감 저하,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면서 그 손해를 이제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10만 원씩 인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광주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일부 지역에서 이 음지금을 이어가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선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여기 참여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100명이 모여서 하나의 그 이제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고 100명 그냥 하나씩 그 나눠서 각자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가 이제 100명이 하나씩 하면 이제 100명이 필요한 거고 저쪽에서. 네. 그래서 윤석열의 파산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제 힘써보자 이런 움직임도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이게 퍼져 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움직임들이.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원고 소송을 대리하신 분들도 향후 1만 명 규모의 1만 명. 소송을 또 준비하고 그렇군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광주 지역이나 뭐 직접 사회자께서도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눈덩이처럼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특검이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네. 개인적인 그런 비위에 대한 내용들, 뇌물에 대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범죄 수익도 잘 환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진짜 끝을 본다는 거죠. 끝을 본다. 네. 형사상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우리에게 미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몇 달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네. 실제 저도 새벽에 누가- 여러 번 깨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끝을 한번 보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흰머리도 그 사람 책임이고 여러 가지 불면증도 그 사람 책임이고 저희 제작진이 지금 살짝 알려줬는데 그 퇴임한 대통령 중에 가장 부자라고요. 지금 윤석열 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대통령, 파면된 대통령. 근데 이게 부부 합산이죠. 한 8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부부 합산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간에 이혼 소송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죠. 또 예민한 부분이에요. 또 네. 김건 씨가 워낙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면서 혼자 또 박수를 친 사례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직진, 그냥 거기 가시더라고요. SPC에 가셨더라고요. 네. 네, 옆에 그 임원들 앉혀놓고 질문하는 걸 저도 영상을 한 20분 이상 쭉 봤는데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그 SPC의 허영인 회장이라는 네네. 분을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 저도 사진에서는 본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분이 네. 항상 베일에 쌓여 있었고 저도 사진으로만 봤었는데요. 그렇구나. 대통령이 가니까 직접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근데 저 사람을 이렇게 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러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왜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이 가면 당연히 나와야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네, 그렇게 되죠. 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었고 저도 아주 사실은 인상 깊은 수준이 아니라 감동적으로 좀 그렇죠. 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좀 그 질문들이
뭐 아주 그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도 아니었어요. 상식적인 수준의 맞아요.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동안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언제였냐? 대부분 새벽 맞아요. 2시, 시간대였잖아요. 3시.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느냐? 3조 2교대, 그러니까 주야간 막교대로 네. 일을 한다 그랬는데 12시간씩으로 이렇게. 밤과 새벽 시간에 12시간씩 일하는 분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네.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내놨고 SPC 측에서도 바로 이제 응답을 내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로 응답을 안 내놓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또 송곳 질문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PC는 바로 생산직 야근을 이제 8시간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으로 좀 그쳐서는 안 되고 네. 그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그 분석을 내놨었거든요. 왜 8시간 근무를 시키면 3교대를 시키면은 당신들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데 왜 12시간 근무를 시키냐. 네. 12시간 근무를 시키면은 더 할증해서 인건비를 그렇죠. 지출해야 되거든요. 1.5배. 답변을 안 해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맞춰볼까요? 이러면서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8시간씩 근무를 시키면 너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또 허영인 회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네. 아마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이 가서 바로 제도가 이제 그 바뀌려면은 저는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관련 부처랑 또 참모들과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개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네.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좀 그나마 저는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SBC 가서 직접 대화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대통령들은 왜 이걸 안 했지?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바로바로 그 시정 조치가 취해지는데 왜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일하다가 죽고 다시 못 돌아오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충분히 고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업도 안 하고 있었고 정치인들도 사실 멀리서만 얘기하고 있었고. 근데 현장에서 이런 얘기 좀 해주시니까 확실히 뭔가 효능감?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 그걸 가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를 네. 이전에 알게 되었으니까 진짜 그냥 놀라웠어요. 가면 되는 거였는데 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쾌도난마처럼 일을 풀어가고 그동안 있습니다. 했던 방식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맞아요. 네, 어떻게든지 국회로 부르는 거였어요. 또 그러면 증인 안 나오려고 또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안 나오고 맞아요. 항상 그 옥신각신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꼭 그렇게 오라고 할 게 아니라 가면 되는 거였어요. 네. 네, 속 시원하게 네. 일처리를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윤형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